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4년 만에 쌀 수입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난 3년간 쌀 수입을 하지 않아 금년에 국제쌀연구소로부터 자급자족 공로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부의 쌀 수입 재개 계획은 지난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알려졌습니다. 농업부는 올해 말까지 약 5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계획이며 2023년 말까지 최대 120만 톤의 쌀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쌀 재고는 42.6만 톤이며 쌀 재고량이 100에서 120만 톤이 유지되어야 내수 쌀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쌀 수입 없이 지금 추세대로 유지한다면 재고 부족으로 쌀 가격은 폭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과 새해, 내년 4월 이들피트리까지 쌀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본 수확철이 오기 전까지 쌀 재고량이 30만 톤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평균 산보작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수확철이 없지만 수확량이 가장 많은 2월에서 6월을 본 수확기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쌀 생산량은 2021년과 비교하여 1.72% 증가한 3,189만 톤에 달합니다. 2022 쌀 소비량은 3,094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계 소비량은 2,265만 톤이고 비가계 소비량은 829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쌀 수입이 발표되자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파종기가 한창일 때에는 비싼 가격에 씨앗으로 파종했는데 추수할 때에는 수입쌀로 인해 낮은 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개월간의 자카르타의 평균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12,800루피아로 아직까지는 큰 변동이 없지만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2.2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22일 KF-21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이날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리고 있는 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매우 중요한 나라이며 두 나라 관계가 꾸준히 개선 발전되어 오고 있다면서 국방 협력도 매우 좋고 방산 협력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면서 지난 7월 조코위 대통령 방한 때 양국 정상이 국방 방산 협력이 두 나라 관계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장관은 인도네시아 측이 주관하는 코모도 훈련 등 다자 연합훈련 참여, 대테러 협력, KF-21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잠수함, 헬기 등 방산 협력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국방 방산 협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특히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한인이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핵심 국방 협력, 제3국으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통한 인도네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는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 강화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자카르타에서 만나 전략적 친밀감을 공유하였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올해 초 체결된 미화 80억 달러 규모의 라팔 전투기 42대 거래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양국 간의 긴밀한 국방 관계를 지켜세웠습니다. 프랑스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강력한 전략적 유대 관계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을 순방 중에 있으며 첫 방문지를 내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로 정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옵저버 국가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올해에는 프랑스도 추가하였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SNS에서 옵저버로의 초청이 동남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외교를 유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프랑스 장관은 인도네시아 장관에게 프랑스의 스코르펜 공격 잠수함 2척의 구매를 놓고 협상을 하였는데 같은 건으로 대우조선해양도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이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추진 중인 이탄지 복원사업이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2022년 공적개발원조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이탄지는 나뭇가지, 잎 등 식물의 잔해가 침수된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수천 년에 걸쳐 퇴적되면서 형성된 토지로 일반 토지에 비해 10배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입니다. 전 세계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량은 산림에 저장된 탄소량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이탄지는 우수한 탄소 저장고지만 화재 및 개간으로 훼손될 경우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돼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과 산불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19년부터 잠비주에서 축구장 약 280개 면적에 해당하는 이탄지 200헥타르를 대상으로 복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건조한 이탄지를 재수균화해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이탄지에서 자생할 수 있는 수종을 심어 생태계 복원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약 1200톤의 탄소를 흡수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사업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탄지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조성, 이해관계자 역량 배양에도 기여했고 인식 개선을 통한 자발적 보호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산림청 이용권 해외자원 담당관은 지구 면적의 5%밖에 되지 않는 이탄지에는 토지에 저장된 탄소의 30% 이상이 집중돼 있어 보호 필요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선진 산림복원 기술을 훼손된 이탄지, 산림 등을 복원하는 데 활용하는 공적개발 원조를 적극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인 중추국가로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7년 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연료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며 해당 정책은 사실상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27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생산자협회는 바이오디젤 사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생산자협회 의장은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디젤 개발이 경제와 환경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위해 17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그 노력으로 현재 30% 혼합 바이오디젤 B30을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B40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바이오디젤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의 목표는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그리고 환경 보존 등 세 가지였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바이오디젤 의무 사용은 2020년에 2248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으며 2021년에는 2543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이오디젤 의무화로 식물성 팜오일의 꾸준한 소비로 안정적인 주요 소득원이 되어 약 160만 명의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에너지 안보 또한 향상되었다고 평가되는데 2021년 팜유 총 생산량은 4,688만 톤이며 2022년 팜유 예상 생산량은 5,1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치안주르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사망자의 수가 3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은 7만 명이 넘었지만 지진으로 도로가 막히면서 이들의 지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9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27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전날 11명에서 13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지진 희생자들을 발견하여 실종자의 숫자는 줄었지만 추가 실종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체 실종자 수는 늘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주택 2만 7천여 가구가 심하게 부서졌으며 중간 수준이나 경미한 피해를 본 주택까지 더하면 파손된 주택은 약 6만 채에 이릅니다. 주택이 훼손되면서 현재 약 7만 4천 명의 이재민이 대피소 325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이재민들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집들은 고치고 완전히 부서진 집은 새로 건설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살아가야 하는 이재민들은 식료품과 의약품 등이 부족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콤파스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특히 약 8천 명에 이르는 부상자들은 제대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텐트, 방수포, 의약품, 식량, 식수, 차량 연료 등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한적십자사는 인도네시아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를 위해 긴급구호 기금 5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주석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내년에는 주석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인도네시아 주석 업체들은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며 일괄 수출 금지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석 수출기업협회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를 지지하지만 주석 수출 금지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선 하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출을 금지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출 금지가 시행되면 정부는 당장 연 1조 1,700억 루피아의 국세 수입이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주석 80만 톤이 매장돼 있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주석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석 수출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 수출액의 16%를 차지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생산한 주석을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생산한 주석을 주석괴 형태로 1차 가공한 뒤 생산량의 98%를 수출하고 2%만 국내에서 유통합니다. 주석 생산량은 많지만 재련이나 정년 등 하류 가공 산업의 발전이 더디다 보니 생산한 주석을 대부분 수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석선이나 주석밥과 같은 최종 주석 생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주석 최대 생산국 중 하나지만 주석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석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 제품 형태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세 부과 등 각종 수출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내년에는 주석도 니켈처럼 원자재 형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